청와대가 지금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계속해서 시끄럽습니다. 제출 시점에 이어서 필요한 예상 비용을 놓고도 야당이 비용 추계가 부실하다며 반발을 하고 있어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불과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의 거듭된 정상회담 초청 역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김관욱 계명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판문점 선언 비준안 국회 제출 관련해서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청와대가 일단 국회로 넘기긴 했는데 이게 또 돈 문제 가지고 지금 약간 야당 보수야당 쪽에서는 똑바로 정산 안에서 내놓지 않느냐라고 비용 추계 갖고 지금 문제를 좀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4천 지금 얼마냐면 4,712억이죠. 그렇죠? 이 부분이 올해 한정된 그런 예산이고 전체 사업 비용을 왜 추계를 안 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축소해서 지금 제시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비준동의 받는데 좀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체를 사업비를 구성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현지 조사 같은 것들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걸 비용을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추계가 되는 건데 지금의 4,700억 원의 부분은 기존의 1,700억 정도의 부분과 2,900억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비용이 들어간 건데 2,900억이라는 부분이 도로와 이제 철도 그 부분을 이제 현대화는 들어가는 부분이고 기존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 그 기존의 1,700억 갖고 다 이제 감당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철도하고 도로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현지 실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만 이제 전체가 잡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서 뭐가 잘못됐으니 이것을 비준 동의를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비핵화하고 군사 긴장 완화하고 군사 이제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남북한의 어떤 긴장이라든가 이런 군사적 대결. 비핵화 이것이 가장 큰 요소인데 이 예산이 추계가 잘 안 잡혀서 이걸 못 해주겠다라는 것은 조금 좀 과하게 지금 이 부분을 접근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현지 조사도 하고 비용을 제대로 좀 따져본 뒤에 국회 비준 동의를 얻는 게 좀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외교담보 라인뿐만 아니라 전체 청와대 비서실이 좀 정책적 능력에 있어서는 너무 이제 이념적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정무적인 데 있어서는 상당히 미숙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정상회담을 갔다 와서 성과를 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비준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때에도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준이 아니라 결의안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처음에는 이번 2차 정상회담 가기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고 얘기했다가 그래서 국회에서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정쟁을 벌이는 게 안 맞으니까 뒤로 미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예산안을 어제 오전에 국무회의 심의 직후에는 원래 보통은 국무회의 심의 전이나 후에 발표를 하거든요. 비공개로 한다고 청와대에서 얘기했다가 8시간 있다가 또 발표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대북 경협 사업이나 이렇게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것을 어떤 원칙으로 한다라는 게 확정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거나 민간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게 대략 70조에서 153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북한 사업들을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북한의 기반 시설과 관련해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앞으로 북한하고 일본 간에 있어서의 국교 정상화가 되면 소위 북한이 받아야 될 대일 청구권 자금이 상당 부분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 과정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할 거냐. 이것을 합의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연후에 사실은 결의안이든 비준안이든 해도 문제가 없는데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 청와대가 왜 조급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 의원님? 조급하기도 하고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미숙하고요. 안타까워요, 참. 알겠습니다. 평양행
동행을 요청을 했잖아요. 예. 정상회담 때 좀 같이 가자. 일단 뭐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며칠 전입니다. 이틀 전인가요? 화가 나서 일단 안 한다. 야당 대표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꽃할배 같은 신선함을 보여달라. 중진 정치가 사라졌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저 단어를 예. 그렇게 쓸 필요가 있었나. 저는 뭐 이런 부분에는 야당의 지금 대표급 인사들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같이 이제 북한에 가서 초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보자. 국회 예. 차원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그 역할의 비중, 왜 국회가 가야 되고 왜 당대표들이 가야 되는지를 좀 더 진정성 있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저렇게 약간 그러니까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이제 애써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그러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저는 동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장단하고 당대표는 좀 분리를 좀 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의장단 같은 경우는 국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권 분립이 뚜렷하고 지금 대통령을 수행해서 가는 것이 저는 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쪽도 만약에 국회가 격이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차후에 국회 대 국회의 어떤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가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당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수렴하고 그것을 제일 일선에서 받들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북한의 어떤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가서 실제로 이들이 비핵화하려고 하는 것인지 네. 북한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내밀하게 가서 들여다보고 역할도 질문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와서 뭐 부정적이면 부정적이다, 좋으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국민에게 제일 일선에서 알려줘야 될 책무가 사실 당대표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자유예요. 선택이고 본인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뭐냐를 이제 바라본다 그러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가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와서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뭐 정부가 너무 앞서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가는 것 같다 우리가 초당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판단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 좀 필요하다라고 다시 생각을 제가 합니다.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청와대가 입법부를 대하는 정무 능력 아까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동행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좀 이 상황을 크게 거국적으로 전 정부적으로 좀 접근해서 북한을 좀 압박해보고 우리는 단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우리가 이렇게 확정을 하고 있으니 북한도 비핵화에 전향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번에 한반도 평화 체제를 제대로 한번 구축해보자 그런 어떤 일종의 굉장히 열정적인 어떤 마인드에서 출발을 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국회는 국회고. 즉 정부는 정부, 우리는 뚜렷한 상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제안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선택권은 뭐 국회가 갖고 있고 당 대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뭐 압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 그 선택권은 아주 온전히 당 대표들과 국회의장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야 당대표 5명 중에 3명만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만 데리고 청와대는 그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또 그림이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안 좋죠. 안 좋고 이번에는 뭐 손학규 대표나 김병준 위원장뿐만 아니라 예. 뭐 평화당의 이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임종석 실장도 대통령도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대통령 비서실의 능력이 이것뿐이 안 되나라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께서 초당적으로 남북 협상을 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그 진심을 다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미 8월 16일 날 그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비서실장은 직접 찾아가서 간곡히 말씀드리고 내가 비서실장 같았으면은요. 대통령님께서 직접 한번 전화를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한번 설득해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미국 같았으면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 걸고 며칠을 통화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라면.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미 월요일 날 아침에 야당 대표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날 2시 20분에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TV에 나와서 예. 초청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야당 대표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조차도 길게 상의 안 하고 부의장들한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 안 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이 비서실장이 SNS에 글을 올린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나온 얘기 중에 뭐라고 썼냐면은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에서 중진 정치가 사라지고 이제 좀처럼 힘을 합하는 장면을 보기가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예. 저는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고 싶어요. 언제부터인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보좌가 사라지고 이제 좀처럼 직을 걸고 직원을 하는 참모를 보기가 어렵다.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원로급 중진들이 정당 대표의 목표가 권통 중례가 아니라 희망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면 한다. 이미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어지러워진 한국 정치의 꽃탈배 같은 신선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면 한다. 예.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반대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의 목표가 예. 차기 대권이나 정치적 야망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확증 편견을 갖는 것 그리고 코드 인사 때문에 이 정부 굉장히 어지러운데 정말 직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를 들면 당태종한테 직을 걸고 얘기했던 위증처럼 예. 그런 자세로 정말 제대로 된 충실의 모습으로 대통령을 좀 보좌했은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고민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 의원님 오늘 준비를 아주 많이 해오셨는데 일단 뭐 좀 TV를 청와대에서 보고 있으면은 아마 어느 정도는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 소식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은혜 후보자 위장 전입 8회. 글쎄요, 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정말 막중한 자리니까 도덕적인 잣대가 좀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법을 가장 최고의 수위에서 사실은 판단을 하는 우리가 법을 해석하는 그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위상에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위장전입이라는 건 일단은 위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건 왜 위장전입을 이렇게 고위 공무원의 어떤 청문회라든가 평가를 할 때, 검증을 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하느냐라고 예. 한다면 사실 그 기준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이익을, 즉 재정적인, 재산적인 이익을 보는 투기를 부동산 했거나 투기요. 예. 아니면 교육의 특혜를, 즉 어느 좋은 학군이 좋은 지역에 예. 가서 자신의 자식의 어떤 교육을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의도가 있었느냐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도덕성에서 상당한 결함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은혜 후보자의 내용을 8번을 본다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감안할 필요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그 분이 나와서 청문회상에서 본인의 어떤 개인 가정사라든가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뭐 부산에 있고 본인은 네. 광주에 있고 자식이 뭐 이런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장면들이 조금 뭐 저는 어떻게 보면 동정적인 어떤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본질이 뭐냐라고 네. 한다면 본질은 투기와 교육 특혜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약간 비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임명동이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럼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표결을 할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대목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2001년도에 다운계약서를 집을 구입할 때 다운계약서를 했다는 건데 법적으로는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된 게 사실 2005년 12월 달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8번의 위장전입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고 특히 그중에 2번은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005년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오늘 방송에 나오려고 어제 인사청문회를 봤어요. 예. 봤는데 판사라는 사람이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어머니가 굉장히 엄했고 혼인을 동의해 주지 않았고 또 아들이 정상적으로 학업에 전념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분의 얘기가 100%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저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이가 지금 53인데 아마 어머님이 생존해 계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게 이제 애 둘 날 때까지 혼인을 인정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어머니 때문에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 부결됐다라고 하면
그 어머니도 아마 천추한으로 남을 거고 이 이은혜 후보자 자신도 이은혜 후보자는 뭐 계속 물망에 오를 정도로 이 법원사회 내부에서는 엘리트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투표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저는 반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분의 말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예. 두 번째로는 저런 문제가 있는 거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본인이 추천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떻든 임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청문 대상이 되는 자리가 적합한 것인가를 고민했었어야 되거든요. 안타까워요. 어찌됐든 김기영 후보자도 이은혜 후보자도 일단은 청와대에서 제시했던 인사검증 시스템 그 기준에는 분명히 미달이 됐고 뭐 추천을 안 했더라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인사검증에 미달이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가지 임사검증 기준이라는 것이 예.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격변기를 살면서 그 부분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도의 그런 어떤 기준이 굉장히 강한 기준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예.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그 시점 이후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되고 나서도 뭐 그런 어떤 기준에서 상당히 예외적인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도덕성의 문제가 현저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예. 그렇지 않다. 그 사전에 어떤 공론화되기 이전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고 전문성이고 그 역할의 어떤 역량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역량이 돼 있는지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들어요. 네, 지금 저희가 이은혜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제 이 이은혜 후보자보다 두 분이 더 화제가 됐습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랑 박지원 의원인데요. 일단은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회신의 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이게 통상의 압수 영장 기각과는 정말 결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 이유를 추궁하고 부당한 것 아니냐 이런 질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거예요. 사회가 보면 되지 무슨 판사야 당신. 어디 큰 소리야? 보자 하니까 말이야. 당신이라. 네, 지금 저 영상에는 없는데 네. 당신이란이라고 여상규 위원장이 박지원 의원에게 소리를 치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그럼 당신이지 내 형이야라고. 우리 형님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 1차적으로는 여상규 위원장이 잘못한 게 분명합니다. 보통 국회에서 의사를 진행을 할 때 예를 들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싶으면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임위원장이 있고 양당 간사한테 사회권을 넘기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 경우에는 사회권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 질의가 적절치 않다라는 것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이 나머지 상임위원들이 항의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예. 문제는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 거기서 이제 당신 발언이 나오면서 당신이 판사야라고 나오면서 이제 예. 그렇게 고조된 건데요. 저런 의사 진행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박지원 그 의원은 오늘 SNS에다가 사과한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누구한테 사과하는지는 명확치 않게 나와 있습니다만 참 저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정말 초등학생들이 따라할까 봐 걱정이에요. 여상규 위원장이 전 판사는 맞긴 맞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전직 의원님 앞에 계시지만 예. 한국 의회에서 아직도 저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고 이런 장면은 예. 좀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전 여상규 위원장의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재판 결과가 나왔으니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재론하지 말자는 게 이제 취지고 예. 그것이 사실은 박지원 의원에게 이제 분노에 차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요인인데 예. 재판 거래라는 것은 사실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거 법이고 예. 그 법이 아니라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재판이 결정이 되고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디 가서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법치주의라는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잘못된 것도 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뭐 알지만 국민의 대표죠, 국회의원은. 그래서 언제든 사실은 문제가 발생됐고 이것이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언제든 국민을 대표해서 사실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회자인 위원장은 그건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렇게 호통을 치고 위원장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강변하는 것은 사실은 국회의 어떤 위원 운영 자체를 지금 숙지를 잘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재판거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특검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정조사라든가 어떠한 방법을 통원해서라도 이것이 불가역적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실 사법부를 국민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졌다. 그럼 이것도 또 뭐 재판에 무슨 거래가 있었겠네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사법부, 어느 판결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뭐 김명수 대법원장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사법부 전체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쉽게 생각해서 넘어가려고 그러면 그 신뢰도, 국민이 갖는 신뢰도라는 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좀 다뤄보시죠. 지금 유해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 영장 3번 기각되는 동안 본인이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그 증거들, 문건들을 다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 화가 좀 났고 본인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파기했다. 이게 납득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재직구 감싸기식의 영장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증거를 인멸한 것이 예. 분명히 범죄죠. 근데 법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또 그 크게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원 검찰의 공통점이 뭐냐면은요. 예. 첫 번째 제 식구 감싸기를 아주 철저하게 해요. 두 번째로는 권한 남용을 참 많이 해요. 예. 예를 들면 검찰권 남용, 뭐 구속영장 이런 거 가지고 별건 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하는 거 가지고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과거를 망각하는 걸 아주 잘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권 남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공수처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이 법원의 이제 사실은 권한 남용이나 제 식구 감싸기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누가 봐도. 근데 사실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입법부는 없어요. 근데 입법부도 사실은 국정감사라거나 청문회를 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할 게 없어요, 이게요. 아까 여상규 위원장은 그럼 불복 청구하면 될 거 아니냐. 벌써 다 증거 인멸시켜놨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사법을 전체적으로 불신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검찰에서 범죄적 수준에서 다루는 것도 다루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사법부, 법원의 그런 권한 남용이나 제 식구 감싸기의 문제든 검찰권의 남용의 문제든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견제해 나갈 것인가. 네.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좀 거시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도 좀 해보자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당초엔 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뭔가 조용합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처음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을 할 때만 해도 굉장히 개혁성이 강하고 대법원, 사법부의 어떤 개혁 뭐 이런 것을 좀 진두지휘하고 우리가 갖는 어떤 불신 이런 걸 좀 제거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또 재판거래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압수수색, 법원 재판거래와 관련된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90%가 기각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도 실질적으로 서약서까지 썼죠. 예. 나는 증거인멸 안 한다. 네. 그리고 나서 기각이 되니까 기각이 된 거는 내가 죄가 없는 것이다 생각하고 나는 파기됐다. 이건 증거 아니다라고 증거 아니라고. 본인이 판단하신 거죠, 지금.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사실은 사법부 전체가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장면에 여기 놓여 있다. 이게 이제 불법이고 누군가는 여기에 관련해서 사실은 유죄가 되고 뭐 어떻게든 징역행을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엄중한 처벌이 눈앞에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우야무야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요번은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사실은 그 사법부 내에서의 어떤 문제가 뭐였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책임자가 누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처벌하는 것을 보고자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시간 늦춘다고 늦춰지는 일도 아니고 좀 더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과거에 이제 사법부 파동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뭐 그 현직 판사들 있죠. 이제 가장 평판사들이 굉장히 이제 정풍운동이랄까요. 뭔가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요번에 재판거래 상황에서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사법부의 흐름이 어디로 잡히고 있는 건지 조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은 가장 마지막 보루를 사법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뭐 국회, 행정부 이분들보다 가장 이제 근간은 사실 법을 지키는 분들이니까 법에 호소하고 그것이 끝이죠. 근데 그 부분에서 신뢰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 한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가 없는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우리 국민들이 법대로 하자라는 얘기를 더 이상은 하기 네. 힘든 분위기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를 좀 해보면 처음에 검찰을 불러들인 건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어쨌든 법원 내에서도 굉장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러들였는데 지금은 조용히 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예상하시고 사태를 관망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부에서 뭐 좀 컨트롤이 잘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요. 예. 명료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 개별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법원장도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당초부터 그러면 대법원 내에서 법원 조직 내에서 철저하게 이 문제를 갖다가 밝혀내는 예. 그런 과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그러면 개별 판사가 그렇게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가지고 영장 발부를 자의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럼 법원 내에서 어떠한 규제 장치를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압수수색의 문제지 만약에 개인의 예를 들면 유무죄가 달린 문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회적 저항이 발생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이번에 헌법재판관 추천했는데 그분은 또 위장전입 문제가 드러나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든 검찰이 현재 벌어지는 거 외에는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면 본인이 답을 내놔야 돼요. 우리가 정말 깨끗이 다 밝혀내가지고 검찰한테 자료를 줘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밝히겠다고 하든지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자의적으로 사법권이 행사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방안은 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대법원장으로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만두셔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가 자정의 역량을 지금 못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뭐 전혀 그런 어떤 움직임도 뭐 새로운 뭐 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해서 속도감 있게 뭔가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거리가 먼 압수수색 필요한 어떤 압수수색에 대해서 기각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는 장면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계속 이렇게 쌓여가는 켜켜이 쌓여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내부적으로 뭔가가 이것이 쇄신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외부적인 뭐 예컨대 우리가 행정부도 사실 국회가 뭐 국정조사 하잖아요. 예. 사법부는 왜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닌가요? 그렇진 않거든요. 특히나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 뭐 대통령은 특검해도 되는데 왜 대법원은 특검이 안 됩니까? 네. 저는 성역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가 뭔가 개혁할 그런 어떤 역량이라든가 뭐 환경이 안 된다라고 하면 외부의 뭐 이 역할을 좀 받는 것도 방법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아마 이제 올해 국정감사 법사위에서요, 예. 저게 최대의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기본에 대법원뿐만 아니라 몇 개 선택해서 지방법원까지를 같이 해요. 네. 같이 하면 이번에 아마 특히 이제 영장 발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호된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일단 법원에서는 저거를 일관된 논리로
뭐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가 엄청 뜨거울 겁니다. 여상규 위원장과 박지원 의원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 국정감사 때. 다른 분들이 부딪혀야죠. 부딪힐 분들이 잠깐 부딪히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사법부를 다시 바로 세우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김관욱 계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